우리도 말할래요. 진행을 맡은 황희도 노무현재단 이사입니다. 지금 오염수 방류 그리고 수산물 수입 관련해서 정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도 높은데 기사를 보면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쉽고 좀 간략하게 핵심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최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활협력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오이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주제를 처음에 딱 듣고 너무 중요한데 제 전문 분야도 아니고 그리고 뭘 믿어야 되는가 기사가 막 쏟아지는데 아마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좀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사실 마음은 무거운데 일반 시민 한 명으로서 저도 오늘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뭐 어떤 탈핵이나 이 원전 관련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구를 사랑하고 이 비윤리적인 범죄 행위에 매우 분개한 시민으로서 또 개발협력 활동가로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찐 전문가는 최경숙 선생님이시다. 아까 소개해 주실 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네. 예, 그 활동가라고 하셨는데 좀 혹시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지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제가 좀 더 열심히 활동해서 더 많이 알려졌어야 되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일단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사실 그때도 지금하고 약간 좀 똑같았어요, 상황이. 왜냐하면 외신 보도에서는 방사선비가 온다, 낙진이 우리나라로 날아온다 이런 보도가 계속 있는데 그때 당시 이명박 정부는 그런 보도가 사실 무근이라고 하고 전문가들은 나서서 안전하다고만 하는데 어떤 근거가 없는 시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불안감을 부추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엄마들은 특히 내 아이가 먹어야 될 음식이고 내 아이가 살아가야 될 세상인데 어떤 것들을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국가가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시민들이 나서겠다 해서 환경단체와 저 같은 엄마들 뭐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모금을 통해서 만든 단체가 시민방사능감시센터고요.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운동,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운동 등을 꾸준히 해오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약간 저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저희 엄마도 이 맥락에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였었는데 이 2011년에 후쿠시마 사태 터졌을 때 제 동생이 그때 일본 간 지가 얼마 안 됐었어요. 근데 동일본 대신 나고 나서 한 2, 3일 정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시거든요.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상황에서 그 당시 이제 정부가 어떤 일도 하진 않은 거예요. 중간에서. 좀 안심이라도 시켜주던가. 네. 아니면 뭐 비상 뭐 연락할 수 있는 뭘 만들어주던가 이런 거라도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역할을 하나도 안 하니까 당시에는 저희 엄마는 가족을 일본에 보낸 사람으로서 도대체 이 정부는 이런 재난 상황에서 뭐 하는 건가? 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생기셨는데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이거 못된 짓인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왜 역할을 해야 할 이들이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2011년 당시나 2023년 현재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에 대해서도 같이 오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진짜 많았던 게 지금 온갖 사실 제가 봤을 때 헛소리들이 많은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일본이 방류한다고 뭐 어쩔 거야. 왜 자꾸 정부 욕만 해? 막 이런 식으로 쉴드를 치는 사람들도 보여서 커뮤니티 난리 났더만. 지금 이게 막 그래서 뭐 IAEA 그러니까 마치 그게 과학이라고 또 포장을 해주고 그쵸. 니는 과학을 부정하냐? 막 과학 위에 정치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시민들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내가 너무 정치에 과몰입했나?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냥 헛소리들을 하나씩 이렇게 짚고 다시는 거기에 낚이지 않도록 두 분께 좀 맡기겠습니다. 일단 아까 그 11년도 후쿠시마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들 원전 폭발과 그다음에 그 오염수 이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특히 요즘 청년들을 대상으로도 설명을 해주신다 생각하고 한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일본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쓰나미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때 일어난 쓰나미는 예측을 뛰어넘는 훨씬 더 높은 쓰나미가 발생을 한 거죠. 원전은 우라늄을 넣어서 발전을 하는데 그 우라늄이 핵분열을 일으키면서 열을 발생하면서 그 열로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리고 발전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너무 열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열을 한번 식혀줘서 발전하거든요. 그러면 그 냉각을 시키는 시스템을
돌리는 전기가 또 따로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런데 한마디로 그 냉각을 시켜주는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쓰나미로 인해서. 네. 그러면서 냉각이 중단되면서 해결료가 녹아내려 버린 거죠.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 그러면서 녹아내리면서 정확히는 수소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자로를 덮고 있던 그 경남 건물 뚜껑이 날아가서 이제 수소 폭발로 인한 방사성 물질들이 동일본의 지역을 후쿠시마를 덮게 되면서 1호기, 2호기, 이제 3호기가 폭발이 일어나는데 정확히는 1호기가 이제 경남역이 뚜껑이 날아가게 된 거고요. 뭐 네. 2호기, 3호기는 뚜껑이 조금만 열려서 적당히 날아가고 마르는 뭐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서 녹아내린 해결료가를 식혀주지 않으면 계속 다시 핵분열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뭐 바닷물을 퍼붓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지하수와 뭐 내리는 빗물 같은 거를 받아서 일본 정부도 지금 오염수가 계속 증가하면 것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활용을 한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일부가 이제 저장했다가 그 다핵종 제거 설비라는 이른바 알프스 계속 우리가 이제 얘기하게 될 알프스라는 것을 통해서 방사성 물질을 어느 정도 제거하면서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도 저희가 지금 되게 생각하시면 2011년과 지금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똑같은 게 2011년 원전 사고 일어났을 때도 소금값이 오르고 그게 이제 약간 주기적으로 반복됐던 게 2011년에도 소금값이 올랐고 방사성 낙진이 날아온다고 했을 때 엄마들이 어떤 걸 요구했냐면은 휴교령을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아마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요. 선생님은 또 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그때. 방사능비가 내린다고 외국 기상청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휴교령을 요구했는데 진보교육감이 있는 곳은 휴교령을 내렸는데 서울시는 그때 당시 진보교육감이 아니라서 그래서 자체 휴교를 하는 엄마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나중에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죠. 국정원에서 방사능비가 내리는 걸 알고 있었지만 보도를 통제했다는 사실이. 또 나오네 국정원이. 대단하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12년이 지나니까 사실은 그런 일들이 잊혀지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꼭 있거든요. 그쵸. 절대 잊지 않는 사람들. 한 정부를 치면 눈엣 가시라고 절대 잊지 않고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면서 나 니네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지 지켜보겠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죠. 든든하다. 나 폭발했다고 했을 때 후쿠시마 발전소는 폭발한 적 없다라고 얘기한 누군가가 생각났어. 겨냥한 거. 아유 그런 생각이 또 문득 나네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하면 혼란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투명하지 못한 그 정보 공개를 하면 인터넷을 찾게 되고 그러면 흘러드는 무분별한 정보들 속에서 사실은 괴담을 만드는 건 투명하지 못한 정보를 공개하고 통제하려는 정부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오염수 문제가 알려졌던 2013년, 15년 그때쯤 박근혜 정부 때도 오염수가 막 새고 있다는 게 이제 막 언론 보도가 되니까 수산시장에 사람들이 발길을 끊고 어민과 수납종사자가 막 정말 우리 큰일 났다 생계가 불안하다 뭐 이렇게 됐을 때도 박근혜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월 수산물 수입 금지를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결국은 국민들이 나서서 요구해서 들어준 거거든요. 지금도 이제 똑같이 국민들은 지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정부가 똑바로 처신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이제 매일 브리핑을 하고 이게 답답하죠. 사실 말씀 쭉 들으면서 저는 주로 정치에 관심 없다. 그러니까 10년도에는 지금과 또 완전 성향도 달랐는데 몇 차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그 관점으로 오늘 그냥 좀 말씀드리는 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려 보면 그때 당시 전 게임 한창 하고 커뮤니티 활동만 하다 보니까 막 기사가 뭐 나오면 사실 잘 모르겠고 하나하나 공부해야 할 그 이유도 잘 몰랐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양쪽이 또 싸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그리고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뭔가 일이 벌어졌고 근데 어딘가 늘 그냥 일은 벌어지고 있고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관심을 끊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걸 쭉 봐오신 입장에서 이제 엄청 속 터지실 것 같아서 오늘 그거 다 쏟아내시고 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 또 그러면 의성님한테 궁금한 건 아까 뭐 국제개발협력 활동하시고 지구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랑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그 시작을 한 것 같은 거예요. 저는 10년 전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때는 저는 뭐 지구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멀쩡하니까 나 잘 살고 가면 되지.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었고 제 주위에 지금도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떤 계기로 이런 관심을 가지게 됐고 여기에 분노하게 됐는가가. 저는 사실 환경하고는 좀 뗄래야 뗄 수가 없었던 게 제가 시와호 근처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 매캐한 냄새를 맡으면서 이제 자라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문제라는 게 있는 거네. 그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그 존재를 알고 있어. 밤에 보면 매연 막 까만 연기가 우리 동네 위로 이렇게 지나가.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자랐으니까 보이니까. 근데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이야기도 이게 눈에 지금 안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세슘이 보이냐고. 그러니까 막 삼중수소 뭐 모르겠고 막. 네, 그러니까 뭐 먹어봐. 먹을 거야 이러고 싸움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직접 이제 눈으로 봤었으니까 이게 심각한 거구나 하면서 이제 해외 파견을 나갔었는데 그 당시에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한 번 더 목도하게 돼요. 그때가 베트남이었는데 2015년에 그 베트남에서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랑 좀 비슷한 사태가 한 번 일어나요. 어느 날 갑자기 베트남 앞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네, 갑자기. 베트남 정부가 전문가들 한 100여 명을 싹 데려와서 조사를 해본 거죠. 한 보름 조사를 해봤더니 저기 베트남에 우리 제철소가 하나 있었어요. 대만 국적의 포모사라는 제철소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밤마다 몰래 페놀을 버린 거예요. 페놀이 섞인. 페놀 외에 다양한 것들이 섞인 그 폐수를 바다에다 몰래 버려왔던 거예요. 근데 얘가 해류를 타고 흐르면서 베트남은 해안선이 엄청 길잖아요. 해안선을 따라서 쭉 퍼지면서 해양 생태계가 다 망가진 사태가 있었죠.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도 일본이 만약에 방류를 한다 쳐요. 근데 자기들이 우리 이런 기준에 맞춰서 알프스로 뭐 걸려서 버릴 거야 하래. 근데 밤엔 어떻게 버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모르잖아요. 겉으로는 이렇게 낮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밤에는 몰래 하고. 그럼요. 그거 중국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아프리카 국가들 가가지고 밤에 몰래 엄청 버려서 이 개발도상국들의 이 해양 생태계가 엉망이거든요, 사실. 근데 베트남에서도 그런 일이 이제 터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던 지역도 바로 그 바닷가랑 가까워서 어느 날 갑자기 해산물 먹지 말라고 이제 왔었고 결론적으로는 그 포모사라는 회사가 우리 돈으로 한 6천억 정도 이제 배상하고 하는 걸로 마무리는 됐는데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베트남 정부가 나름대로 유능함을 보였어요. 인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발생한 걸 숨기지 않았고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뭐 검찰 수사 몇 번 해왔다고 전문가인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해보고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서 이거 위험하다. 포모사 너희가 우리나라에 벌어다주는 돈 많지만 이 문제에 우리는 강력하게 대응할 거다. 라고 하면서 한 5가지 조항을 얘기를 해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배상금도 있었던 거고 그리고 어민들에게 니네가 직접 배상해.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런 과정을 보여주다 보니까 누가 공산국가라고 무시합니까? 정부가 알아서 이런 책무성을 발휘하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이 베트남 정부는 인민들로부터 신뢰를 좀 받게 된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런 상황을 좀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현재 이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사태를 보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대응 과정이 형편없다는 생각이 들겠네요. 세계 뭐 10대, 20대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전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설명 하나도 못하면서 그런 거 안다. 좋습니다. 이게 그러면 하나씩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이 오염수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장 내 옆에 있지가 않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뭐 세슘, 삼중수소 뭐 사실 대부분 뭐지 그게? 막 이렇게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오염수에 그럼 뭐가 좀 들어있고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많이 들어보신 게 이제 뭐 바나나에도 들어있고 우리 몸에도 들어있다고 해서 그 이제 K 대학의 제이 교수가 그 IAEA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분. 네, K 대학의 제이 교수가 이렇게 앉아 있어 우리 다 피폭되고 있다 이러면서 오염수 마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진실을 호도시키는 그런 진짜 부끄러워야 되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연방사능 게 사실은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뭐 라돈가스에도 노출이 되고 있고 하늘에서 우주방사선에도 노출이 되고 있고 뭐 이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고 인류 진화상 계속 노출이 되어 있어서 적응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인공방사성 물질 결국은 핵폭탄이나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겨우 100년이에요. 우리가 처음 접해본 그런 독성 물질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몸이 적응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될 물건들인 거죠. 삼중수소, 뭐 세슘, 스트론튬 이런 것들인데 네. 결국 세슘이라는 거는 우리 근육이나 이런 데 달라붙어서 심장마비를 주로 특히 우리 몸에 심장이 근육 덩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장마비를 주로 일으키고 스트론튬은 뼈에 흡착해서 백혈병이나 골수암을 일으키는 물질이고 뭐 요새 이제 많이 계속 이름이 들려오는 삼중수소, 트리튬수 이것은 내는 방사성 물질은 되게 약해. 에너지는 약해. 그러니까 일종의 그 방사성 물질이라는 게 초당 에너지를 계속 내뿜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중수소는 이렇게 종이 한 장만 돼도 차단할 수 있을 만큼 내뿜는 에너지는 얕지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그 성질이 좀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이라는 게 밖에 있을 땐 괜찮지만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물질을 우리가 굳이 핵발전소 사고 당사국이 아닌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걸 봐줘? 그러니까 사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그런 거 요구할 때도 계속 우리가 핵발전소 당사국이 아닌데 왜 우리가 그걸 사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정부에게 물었던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방사성 물질들이 들어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알프스라는 게 처음에 딱 등장했을 때 일본 정부가 우리가 개발한 방사성 물질 제거 설비다. 이러면서 오염수에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을 다 제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몇 년 안 가서 드러난 거짓말이었죠. 네, 지금 현재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133만 톤이 저장이 되어 있고 탱크로는 한 1068개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70%의 기준 지상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중에는 뼈에 흡착하면 골수암 백혈병을 일으키는 스트론튬 90이 약 6,500톤 정도 기준치 100배에서 19,000배까지 거의 2만 배까지 그 들어있는 오염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알프스라는 기계가 스트론튬을 잘 못 걸러낸다는 거 반증이죠. 그만큼 고독성 물질이 따로 있는 거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알프스의 성능을 의심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 있고 또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알프스 자체도 사실 더 잘 만들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세슘이라든지 스트론튬이라든지 삼중수소라든지 이걸 거를 수 있는 기술들이 각국에 일본보다 훨씬 더 나은 기술이 있었고 특히 세슘은 우리나라가 제일 잘 거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오히려 일본이 우리가 만들 거야 하면서 이류 기술로 만든 게 알프스다라는 얘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은 후쿠시마 현민들이 지금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후쿠시마 현에 그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서 암 발병을 계속 조사하고 있거든요. 매년. 그러면 지금 그 현민 조사 결과에 올해 3월에 304명이 갑상선 암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원래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100만 명당 2~3명 정도만 갑상선 암이 발병이 된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근데 3~4천 명 검사했는데 304명이 갑상선 암이 걸리고 그중에서도 아이들 중에서 전이가 된 친구들도 있고 수술했는데 재발된 친구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18살인 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겨우 30살이에요. 그 어린 친구가 젊은이가 될 때까지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고 재발되고 전이가 되는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너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비극이네요. 비극이죠. 근데 그 중에서는 4세 아이도 있었단 말이에요. 갑상선 암에 걸린 아이가. 근데 그것을 일본 정부가 뭐라 그러냐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탓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지진으로 인해서 뭐 피신한을 가거나 삶의 터전이 파괴돼서 뭐 이주하거나 이런 스트레스요. 그리고 스트레스. 네. 그리고 너무 그 잦은 검사로 인해서 오히려 네네. 검사를 너무 하니까 네. 방사능을 너무 쬐다. 와. 이야 기적의 논리네요. 진짜. 네. 근데 그런 기적의 논리를 일본 정부만 하고 있진 않잖아요. 월성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뭐 후쿠시마로 죽은 사람이 없다, 병에 걸린 사람이 없다라는 주장을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고 누군가가 떠올랐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네. 네. 끔찍하다. 네. 근데 이 약간 기이반한 회의론자들이랑 좀 비슷하다. 하는. 왜 아까 자연방사성 물질 늘 있었고 우리는 거기에 그 자연스럽게 노출돼 살아왔다라는 얘기가
이산화탄소 농도는 늘 왔다 갔다 했었고 지구는 늘 얼었다가 더워서 딸 반복했었다. 근데 지금 조금 400ppm 넘어가는 게 뭐가 문제냐? 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의 이야기였잖아요. 그게 한 몇백만 년 동안 한 100ppm, 200ppm 달라진 거랑 한 150년 정도 만에 한 100ppm이 넘게 올라간 거랑은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 우리에게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자기들이 과학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가면서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호도하는 이 못된 논리가 상당히 비슷하네요. 무슨 공식이 있나? 이거 어디 학원 있어? 어디서 배우는 거죠 이거? 약간 좀 저도 얘네 어디 단체로 배우나 이런 생각 들 만큼 무슨 못된 것만 논리 배우냐. 전개 구조가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이게 약간 저도 다른 궤로 이제 보자면 네. 그 심리전에 저도 관심이 많은데 원래 저쪽에서 이 소위 말해서 보수는 뭐 그러니까 1배는 팩트, 오유는 감성 뭐 이런 식으로 옛날부터 공식을 만들고 그 보수 이꼬르 이성, 논리, 합리 그리고 이제 과학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이게 다 그 안에다 공식 만들고 다 끼워 맞추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시민들 맨날 저렇게 선동하고 감성 발휘한다. 우린 딱 데이터로 말한다. 그러니까 뭐 때로는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이거 어쩔 수 없지 않냐. 근데 쟤들 맨날 선동하고 시민단체들 나서는 거 봐라. 라는 게 보수의 우월성을 뭔가 자랑하고 그걸로 이 우위에 서고 싶은 막 그런 사람들을 자꾸 겨냥한 그런 선전선동인데 그게 진짜 선전선동이에요. 아니 저 사실은 막 감성 팔이한다 그러면 나 진짜 감성 팔고 돈 좀 벌어봤으면 좋겠어. 가끔 울면서 감성 팔고 돈 벌어봤으면 좋겠어. 무릎 꿇고 무상급식 떠오르는. 나 가끔 나 감성 판 적 없는데 감성 판다고 욕 먹을 바에는 정말요 팔고 돈 벌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네. 예, 아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선거철만 되면 누구보다도 막 저라고 달라지겠습니다. 달라지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방사성 물질로 인한 질병의 인과관계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네.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그런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제 곧 바다에 버려질 예정이라는 거죠. 네. 이제 보시는 분들도 이게 중요하다 보는 게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되고 특히 온라인상에 댓글로 막 싸워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자꾸 팩트라는 이미지 거기랑 과학 보수 이렇게 연결하려는 걸 우리들이 막아야 된다. 이게 정치권에서만으로는 막을 수가 없거든요. 이미 정치권에 들어간 사람들은 정쟁화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걸 애초에 불신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설득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시민들의 영역에 맡겨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서도 활동해 주시고 오늘 방송에서도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또 이제 내용을 보면 지금 뭐 국제사회나 환경단체 계속 비판하고 있고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몇몇 일부 소수지만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식의 얘기는 있긴 해요. 근데 그게 묻혀서 문제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본은 왜 그러는가? 그럼 한국 정부는 또 왜 그러는가? 그리고 그걸 옹호하는 사람들은 또 왜 그러는가? 크게 이 세 가지를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일본은 좀 왜 그러는 것 같으세요? 일단 일본 정부는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굉장히 큰 골칫거리이긴 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사고 초기에 그 저장한 탱크가 그 이제 방사성 물질에 의해서 부식이 되면서 누수가 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 탱크에 또 옮겨 담아야 돼요. 네. 유지보수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원전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노동자를 한없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폭 선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노동 시간이 지나면 이 노동자들은 사실은 더 이상 일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피폭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노동자를 끊임없이 투입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 뭐 이주 노동자들도 계속 쓰고 뭐 그러니까 2중 3중의 어려움이 있는 거죠. 노동자 문제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또 뭐 돈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염수가 그렇게 되니까 교체돼야 되고 새로 발생한 오염수도 저장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손쉬운 해결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바다에 버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사실은 오염수 문제 이제 저장 문제가 할 때마다 시민단체가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이제 저장한 대안들이 있었어요. 5가지 정도가 그러니까 그리고 일본 정부도 검토한다고 했던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뭐 육상에 보관하는 것, 뭐 증기로 이렇게 날려버리는 거, 뭐 시멘트 같은 걸 섞어서 고체화하는 법, 땅속에 묻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사실은 정말 진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하니까 가장 저렴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택하게 된 거죠. 네. 진짜 말도 안 돼요, 진짜.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이게 정말 비용이 싼가? 이런 의심도 드는 거예요. 일단 지금 터널 공사하고 있고 또 오염수를 그냥 버릴 수가 없이 물을 희석해서 버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수조를 건설해야 되거든요. 바닷물을 끌어와서 섞을 그럼 뭐 수조 건설 비용서부터 이런 비용을 생각하면 정말 그냥 바다에 버리는 게 싸긴 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민들에게 배상하려고 지금 8천만 원 정도를 또 배상 비용으로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안 버리면 그 돈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와, 뭐 같이 죽자는 건가?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이제 그런 비용 문제랑 또 하나가 원전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끝나고 일본 전체가 다 멈췄었어요. 그러면서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10년 사이에. 근데 사실은 이왕 그렇게 된 거 계속 그쪽으로 갔으면 좋았을 것을 네. 지금 GX 무슨 법인가를 특별 하면서 원전 재가동을 하려고 다시 움직임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전 재가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노후 원전이 많거든요. 근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계속 사람들의 기억에 계속 다시 이렇게 떠올려진다면 재가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원전 재가동을 위해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또 버리려는 그러니까 한 번에 두 가지를 노리는 거죠. 원전을 재가동하려고 하고 손쉽은 처리 방법. 네, 그런 거고. 일본 정부는 두 가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명분이 되겠네요. 버렸는데 아무 일 없네. 이봐, 네. 아무 일 없지? 안전해.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도 될까요? 사실은 네네네. 이게 약간 저는 또 로카쇼무라 재처리 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해결료를 만들려고 그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시설이거든요. 아유. 그게 아오모리 현에 있는데 97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가동하다 고장나고 가동하다 고장나고 돈 먹는 하마인데 이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근데 이게 가동이 될 경우 여기서 버려질 방사성 물질의 양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들어있는 것의 수백 배가 버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선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오염수를 버리지 못하면 로카쇼무라 가동을 못하는 거죠. 로카쇼무라도 그 오염수 터널을 통해서 버리잖아요. 1km 해저 터널을 뚫어서 네. 먼 바다에다 그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로카쇼무라 그 재처리 시설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고농 삼중수소만 해도 그 제가 페타베크렐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잘 몰랐는데 그 경단위 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1경 8천조인가 그래요. 연간 버려질 삼중수소의 양이. 잘 몰라요. 제가 찐문과라서. 너무 큰 숫자잖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몇 만 정도도 화가 나는데 예, 제가 찐문과라서 그냥 숫자를 외워서 말하는 거예요. 얼마큼 큰지 몰라요. 1경 8천조라고 그 일본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와. 저는 그런 것들을 다 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잘못된 거지만 왜 저런지는 알겠는데 네. 그럼 이제 한국에 오면 네. 이거는 뭐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도 과거에 문재인 정부 욕할 때 했던 얘기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의미가 없다고 얘기해놓고 지금 이렇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게 달린 문제에 대해선 이상한 얘기하고 오히려 뭐 가짜뉴스 때려잡겠다는 얘기를 본인이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그럼 한국 정부는 왜 이러는 거 혹시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잠깐 11년 전으로 돌아가도 될까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아요. 재밌습니다. 좋아요. 11년 전으로 살짝 돌아가면 그때도 그 총리 정홍훈 총리였나요? 네, 그 총리가 괴담을 유포할 시 처벌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 안경 쓴 할아버지 기억난다. 예. 예. 그때도 그러셨고요. 네. 그때도 이명박 정부가 핵진 산업을 진흥하려는 정책을 펼쳤었죠. 근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진 거죠. 핵 산업을 진흥하고 싶은데 막 원전 막 건설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오염 방사성 물질이 막 날아오고 위험하다는 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네, 싫을 수밖에 없었죠. 네.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오염수 막 방류되는 거 이렇게 되고 또 뭐 후쿠시마 해널 포함 8개 수산물 뭐 수입 금지 해달라고 막 이러고 막 안 듣다가 또 우리가 일단 했어요. 근데도 무슨 외교적 마찰만 있으면 갑자기 후쿠시마 해널 포함한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해제할까? 뭐 이런 얘기를 일본하고 외교적인 그 협상 카드로 자꾸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그럴 때마다 기자회견하고
아, 속 터지셨겠다 진짜. 뭐 하는 저 인간. 어느 나라가 정부랑 싸우시는 거예요? 와. 그렇게 보면은 이게 특히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보면 이명박 정부랑 그 맞는 게 너무 많으니까. 되게 비슷하죠 네. 지금. 네. 하는 얘기를 사실 얼굴만 지금 대통령 바꿔놓으면 똑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지금 정부도 핵지는 네, 핵 산업을 부흥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외교적인 것도 일본하고 잘 지내고 싶고 네, 하니까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지니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죠. 이제 또 SMR도 이제 또 해야죠. 아, 그러니까 새로운 또 산업으로 넘어가야 네, 되는데 네, 이 네. 원전 산업에서도 9세대의 산업이 네. 자꾸 발목을 잡으니까 우리 빨리 새로운 소형 원자로로 넘어가서 또 많은 돈을 벌어야지라는 이제 구상을 근데 하는 것 같죠. SMR은 이미 경제성 없고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걸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죠. 또 탈원전은 뭐 이제 뭐 카르텔이 있다면서 찌르고. 나 어떡해. 탈원전 카르텔. 아니 뭐해 다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게 패턴이 이제 카르텔이라 그러고 뭐 이권 카르텔이 있었다 하고 수사한다 하고 뭐 세무조사한다 하고 지금 모든 사안을 다 그렇게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다른 사안들도 문제지만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인간으로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인데 그 가장 직결된 문제인데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데 문제는 그 일본과 지금 한국 정부에 대한 대략의 이제 우리가 생각을 추측해 봤는데 그럼 이제 그 아까 뭐 제이 교수였나요?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옆에 붙어가지고 그렇죠. 열심히 나팔수 하는 사람들은 네. 그 사람들은 또 그럼 뭘까? 그 이해관계가 그렇게 얽힌 건가? 그럼 그렇다면 그게 이권 카르텔은 아닌가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저는 그 우리 그 기후변화 얘기할 때 이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의 또 얼굴 마담들이 있다 하면서 셜럼버거 이런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네네. 저는 그 제이 교수 딱 그 부류라고 봐요. 네, 아, 그들의 얼굴 마담 그리고 과학적 뭐 그런 거를 입증해 줄 수 있는 네. 사람으로서는 뭐 제격이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추측을 하시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그분은 얼굴 보기 전에 글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이 핵발전 관련된 옹호 글 혹은 핵발전 그러니까 탈핵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비판을 가하는 글은 대부분 그분의 글이었어요. 인터넷에서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야 했는데 또 역할이 있으시더만요 그분이.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이 핵발전 분야의 셜럼버거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막 유명한 주변에 있었던 장관들이나 네. 혹은 막 알려진 교수들 말고도 곳곳에 가가지고 무슨 뭐 원장 달고 막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름이 안 알려져 있으니까 지금 그대로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뜬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류가 딱 아까 말씀하신 얼굴 마담 역할하면서 뒤에선 또 뭐가 얽혀 있고 이런 게 아닌가. 환경부에 또 계시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이게 이런 쪽 활동하시면 되게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버텼어요? 지금 약간 뭐 다른 그거지만 민주 시민들도 지금 막 죽겠다. 지금 1년 안에 나라가 박살나는 걸 보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예전부터 택도 없는 정부들 다 거쳐오시고 막 이런 걸 되게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시면서 어떻게 또 버티셨는지 다들 그것도 궁금합니다. 근데 뭐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탈원전 정책을 펼쳤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줄어든 건 없어요. 네. 그리고 오염수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도 저희가 뭘 정보를 요구하면 뭐 협상행에 뭐 불리하다 이러면서 안 가르쳐 주고 그래서 저희가 뭐 썩 그렇게 속 시원한 활동을 하진 않았어요. 네. 그럼 더 답답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뭐. 그냥 이제 놓으신 건가? 예, 그냥 저는 이 일은 누군가 해야 되고, 네. 그게 바로 저고, 그냥 하는 겁니다. 네. 그냥 내 목소리 내는 거다. 네, 네. 그게 사실은 이게 어쩌면 제가 아이가 없었으면 이 일을 안 했을 거라는 생각도 저는 가끔 해요. 근데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니까 그냥 하는 거지. 그렇게 깊게 물으시면 제가 좀 할 말이 없어요. 네. 주변 분들도 약간 비슷하게 반쯤 이렇게 놓으시고 보수 진보에 이게 참 아니, 아무튼 그냥 사실을 말해보십니다. 네. 다들 여러모로 힘들어하셔갖고 근데 저는 마음을 좀 길게 먹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길게 보고 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정치 권력을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씩 뽑으면서 새로운 희망을 갖잖아요. 근데 바뀌냐? 잘 안 바뀌잖아요. 그걸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건 이 바뀌지 않는 관료들에게 있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관료는 한번 그 뭐 행시되고 뭐 되면 바꾸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건 거의 문화라고 보는 게 적합할 것 같고. 그러면 길게 보고 바뀌기를 바라면서 활동하는 게 좋지. 이 4년 5년에 한 번 바뀔 때마다 너무 큰 기대를 거는 것 자체도 그걸 좀 버리고 가는 게 나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 그리고 관료들보다도
정말 카르텔을 사실 그런 데 쓰면 안 되거든요. 사교육 카르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핵사업계 카르텔이 있어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제 정말 처음에는 조금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이제 탈원전 우리 이제 한다 막 이러면서 했었는데 그때 원자력계가 하는 세미나도 늘 가거든요. 그들이 주장하는 걸 또 알아야지 저희가 반론도 펼치고 네. 또 그들이 어떻게 계획을 짜는지 알아야지 하니까 갔는데 정말 대통령이 당선된 지 한 석 달 정도밖에 안 됐을 때라서 진짜 막 그랬는데 세미나를 하는데 뭐 쟁쟁한 사람들이 다 왔어요. 다들 죽는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탈원전 한다더라. 뭐 우리 이제 다 핵산업 때 이제 다 죽었다. 뭐 난리가 났는데 맨 마지막에 어디 원자력계 교수가 나와가지고 5년만 채우면 된다고. 우리가 5년만 숨죽이면 된다고.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 저런 이권 카르텔을 가진 저런 세력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되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저들에 비하면 우린 너무 아마추어고 우린 너무 선한 의지만 가진 너무 되게 나약한 거 아닌가? 저들은 정말 저렇게 똘똘 뭉쳐 있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주당도 선한 의지만 갖고 자꾸 싸우겠다고 할 게 아니라 진짜 전략 잘 짜야 되거든요. 진짜 맞아요. 대통령 소리 터집니다, 대통령 이거. 된 지 3개월 뭐 이렇게 되면 정말 진짜 서슬이 펄할 그쵸. 때잖아요. 근데 모여가지고 막 죽는 소리 하다가 맨 마지막에 딱 하더니 5년만 견딥시다 이러는데 소름이 쫙 돋으면서 와 저러는 거구나. 정신 차려야 돼 진짜. 맞아요. 이거는 사실 그래서 민주 시민들한테도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 말씀하셨듯이 누군가 이 영웅이 한 명 나오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게 하루아침에 다 바뀔 거야 하다간 그냥 결국 남는 건 이 사람에 대한 실망. 너도 똑같은 놈이야. 맞아. 이렇게 되고 끝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나설 수도 없고 그럼 결국엔 이제 그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그림이 아닌가. 저도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이게 막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에요. 저는 막 이런 택도 없는 소리 하면서 과학적이라는 걸 막 이미지 씌우고 그걸 또 국민들 대상으로 자꾸 엉뚱한 데다 카르텔이라고 해서 뭐 이걸 사람들 계속 그 눈과 귀를 다른 방향으로 막 몰아가고 이런 걸 보면 확실히 막 욕이 나오는데 욕하면 또 욕했다고 이게 꼬투리 잡혀갖고 이상하게 가잖아요. 완전 본질과 달라지는. 정말 힘드네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정말 잘 싸워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방송도 되게 의미가 크다고 보는 게 결국엔 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뒤에서 딱 아까 말씀하신 서슬 펄할 때에도 우리 5년만 버티자 하고 그러면 임기 한 중간 말쯤 갈 때부터는 확 뒤집기 위해서 거기에 총력을 다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저들의 생각을 알아야 우리가 이 각성하고 싸울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